예, 미국 대선 특집 2부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롱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계속 개표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출구조사에 대한 결과들도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으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예상 득표 선거인단 수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언론사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트럼프가 178명, 해리스가 99명 정도 나오고 있고 NBC에서는 격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좀 트럼프가 우세하지 않냐라는 것들이 지금 반응들 나오고 있고 실제로 미 증시 선물 시장에서도 트럼프의 조금 더 우세한 방향으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끝까지 봐야겠죠. 아직 개표 초반 상황이기도 하고 특히나 우리가 주요하게 보고 있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여기도 이제 개표가 30% 언저리밖에 안 되긴 했습니다만은 여긴 또 해리스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도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누가 될지 서로 토론하고 갑론을박하는 게 이제 점점 시간이 바짝바짝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이 될 것 같다, 저 사람이 될 것 같다 대담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분 모시고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가 경합주로 꼽히는 미시건주에 있는 통신원 연결해서 지금 분위기 한번 알아볼까 하거든요. 저희 3프로TV 통신원 자동차 미생님 지금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그래요? 일단은 화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저희 화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그래요?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렇구나. 예. 저는 제가 보는 3프로 TV는 조금 늦게 전달되나 봐요, 저한테는. 네네. 그러실 겁니다. 근데 지금 방송 타고 계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나오네요. 현재 지금 미시간주 깜짝이야. 제 얼굴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미시간주 분위기부터 한번 좀 전에 들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시간이 지금 몇 시 정도 됐죠? 지금 여기는 저녁 10시입니다. 예. 저는 뉴욕하고 동일한 시간대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동부 시간이 뉴욕이 10시고 여기도 10시인데 이게 땅이 크다 보니까 시카고 넘어가면서 시간이 한 시간 바뀌는데 미시간의 조그만 지역들은 시카고 시간을 따르기 때문에 선거가 지금 마무리가 된 지 1시간 정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일단 스윙 스테이트에 계시니까 전체적인 판세에 대해서 여쭤보기 전에 미시간주는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미시간주는 이게 지금 스윙 스테이트에 있다 보니까 정말 역대로 제가 지금 미국에 있은 지가 20년이 되는데요. 예. 여태까지 본 대선 중에 이렇게 많이 광고를 하고 돈을 쏟아붓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어제도 일론 머스크 아저씨한테 전화 3번 오고 트럼프 선생님한테 전화가 몇 번이 왔는지 한 6번 왔나요? 그리고 집으로 두들겨가지고 선거해라, 선거했냐, 선거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 와이프가 등록이 돼 있으니까 계속 두들깁니다. 너네 선거 등록해놓고 왜 안 했냐, 뭐 필요하냐. 그 문자가 하루에 30개도 넘게 오고요. 지금 유튜브 틀면 광고도 선거, 유튜브도 지역적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역 광고도 다 대선 광고, TV 틀어도 다 대선 광고, 광고판에서 알고 살고 있습니다. 5조 썼다고 하니까 그럴 만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럴 만도 하네요. 예. 이렇게 많은 광고는 처음 봤습니다. 20년 살면서. 그러게요. 그만큼 좀 지금 치열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경합주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판가름이 날 수도 있는데 근데 다만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처럼 이제 경합주 안에서도 개별 이슈나 아니면 정책이나 공약에 따라서 좀 지지율 편차가 언론사별로 좀 많이 나더라고요. 좀 이런 변화들도 좀 체감이 되시는지 좀 이것도 궁금하네요. 미시간은 기본적으로 그 자동차 산업, 러스트벨트이기 때문에 이 러스트벨트 지역은 아무래도 노조나 이런 거에 영향이 있어서 블루 스테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모크래틱 쪽이니까 그쪽으로 이렇게 많이 돌아갔었는데 이게 트럼프 시대를 한번 거쳐서 와서 요번에 블루를 겪었기 때문에 다시 빨간색 쪽으로 이 리퍼블리칸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예전과 달리 샤이 트럼프를 옛날에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 많이 무서워했는데 요즘에는
대놓고 트럼프? 약간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져서 과연 샤이 트럼프가 숨어 있는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샤이 해리스가 숨어 있는가가 좀 관전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리조나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자동차 산업이 저쪽 아래에서도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니까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그쪽은 이제 그 보더 뭐라고 그러죠? 보더가 그 국경. 이게 뭐냐 그 보더 그 국경 죄송합니다. 국경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게 코로나를 겹치면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리버럴한 사람들이 많이 대거 이주해 오면서 거기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주자들이 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경합주가 돼서 지금은 저희도 경합이지만 지금은 그 남부 쪽 예상치 못했던 아리조나의 경합도 지금은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거기는 이제 이주자, 그 이민자 문제가 핵심 이슈라면 미시간은 그거보다는 경제 이슈가 되게 큽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 문제라든지 경제가 안 좋다. 그 설문조사 지금 CNBC라든지 MSNBC 이런 데서 나오는 거 보면 미시간 거주자들의 80%, 65에서 80% 정도는 지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유가 경제 문제 때문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사람의 조금은 엇갈리는 경제 정책 스탠스나 공약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자동차 민생님이 시간이 많이 돼서 짧게 현재 계시니까 두 가지만 여쭤보고 좀,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네. 말씀하셨던 이제 트럼프 지지한다고 샤이한 사람은 없는 것 같고, 실제로 주위에 보면 샤이 해리스가 진짜로 있는 건지, 투표소 들어가면 그래서 말 못하다가 찍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 샤이 해리스 체감을 하시는지 하나 하고, 우편 투표 결과가 이번에는 예년보다는 좀 빨리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현재에서는 이와 관련된 뭐 이야기들도 있습니까? 오늘 3프로하고 인터뷰한다 그래서 투표소를 처음으로 머리 털라고 가봤습니다, 진짜. 와이프 모시고 가서 와이프 투표하는 거 봤는데, 이게 와이프가 뭘 투표했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누굴 투표했는지 그 투표소 주변에서 그 30m, 100피트 주변에서 물어봐도 안 되고, 옷을 입어도 안 되고, 지지 성명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분위기를 현지에서 안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전선거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선거 전에 미시간 같은 경우는 8일 동안 줬기 때문에 하루에 거의 15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선거를 해서 그 사전선거의 투표자의 숫자가 굉장히 높다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과연 해리스 쪽일지 트럼프 쪽일지는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제가 유추한다는 거는 좀 주제 넘은 유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우편 투표 결과도 좀 같이 개표를 한다라는 주도 있으니까 좀 언제 네. 집계가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시간 관계상 자동차 미생님과는 여기서 이제 인사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3프로TV 통신원 자동차 미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직접 투표소까지 가시고, 그런데 이제 와이프분이 누구를 찍었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니까 뭐 저희들은 더 이상 뭐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어느 쪽으로 판도가 기울어질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래서 조금은 다른 양갈래의 전망을 하고 있는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과연 트럼프가 될까 해리스가 될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립대 송의달 초빙 교수 그리고 신은철 칼럼니스트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두 분께 똑같은 공통 질문은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교수님께서부터 총평 한 번만 해주시죠. 예, 현재 상황은 이제 일단 개표가 투표는 이제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오후 3시에 알래스카주를 끝으로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그때 투표가 끝납니다만은 일단 7개 경합주는 낮 12시를 네바다주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끝이 납니다. 그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주는 오전 10시 한국 시간 기준으로 이미 끝났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전체적인 투표 전국 단위의 개표는 이제
이 동부 지역부터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트럼프 쪽이 좀 우세하게 그 확보한 뭐 선거인단이라든가 이런 숫자가 뭐 어떨 때는 뭐 더블 스코어 차이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일단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흔히 이걸 미국 정치학자들 또 언론에서는 레드 미라지, 즉 빨간색 신기루 현상이다. 항상 이제 미국 대선에서 동부 지역을 먼저 이렇게 개표하고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예. 항상 초반에는 공화당이 이렇게 앞서는 것처럼 하지만은 또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저쪽 서부 지역으로 갈수록 특히 서부 연안 지역에 뭐 캘리포니아주, 워싱턴주, 오리건주 이런 데는 다 이제 전통적인 블루월 그죠? 네. 민주당의 확실한 우위 지역입니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한 군데만 해도 선거인단이 55명입니다. 그러니까 러스트벨트 44명보다 11명이라 무려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약간 균형이 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아직은 예단하기 힘들다. 박빙이다. 그러나 이제 단적인 예로 이제 항상 우리 최고 경합 지역인 펜실베니아주 초기에는 저희 한국에도 들려진 뉴스로는 70대 29로 해리스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53대 47 정도로 많이 좁혀졌습니다. 그 역시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화당 우세 지역의 개표가 지금 빠르게 더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숫자로는 일단은 트럼프가 좀 글쎄요, 이 단어를 쓰긴 좀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것처럼 예 보이긴 하는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고 개표가 더 돼봐야 좀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칼럼니스트께서는 지금까지의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저도 뭐 교수님과 이제 비슷하게 네.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뭐 호불호를 내세우거나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멈추고 개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은 교수님 하신 말씀에 거의 100% 동의합니다. 예, 일단 시장은 방향은 지금은 정해져 있어요. 네. 예, 비트코인 올라가는 것도 보고 다우 선물 올라가는 것도 보고 제조업 중심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일단은 트럼프 승리에 조금 더 베팅을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뭐 지금 상황에 대한 총평을 하기보다는 누가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두 분을 모신 거고요. 실시간 개표 상황이나 또 어느 쪽으로 좀 기울어지는지는 저희가 방송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공약들에 대한 엇갈린 점이나 경제 정책에 대한 엇갈린 점들 차이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라틴계의 중요성, 유권자들의 중요성 이 얘기들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서로 상대방의 지지자, 유권자들을 좀 비하하는 논란들도 사실 있었기 때문에 더 좀 이게 점화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실제로 현재에서 라틴계가 네. 어느 정도의 표심과 어느 정도의 중요도 이번 선거에서 미치게 될지 칼럼니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투표 의사가 과거에 비해서는 눈에 띄게 높아졌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동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사업가로서의 면모와 이미지, 능력 그런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고자 했다가 푸에르토리코계인 분들은 아무래도 그 비하 논란 때문에 조금은 돌아서기도 했다. 심지어는 틱톡에 그 선거 유세용 깃발 같은 거를 불태우는 걸 인증하는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을 정도였거든요. 예. 근데 그것과 별개로 플로리다의 쿠바계나 베네수엘라계, 니카라과계의 민심은 4년 전에 비해서 더 굳건하게 트럼프 전 대통령 쪽으로 갔다. 그러니까 국적에 따른 이제 분화 현상이 이제 미국에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또 결국에는 어느 주에 어느 나라 출신의 히스패닉이 얼마만큼 있으면 투표 의사를 얼마만큼 밝히고 있고 어느 후보를 조금 더 선호하느냐 이게 앞으로 갈수록 중요해질 것이다. 이렇게 갈무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유권자들의 특징과 관련해서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변수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예, 저는 일단 라티노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미국 MBC 방송의 라티노들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은 그 해리스 후보가 54%, 트럼프가 40%였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것은 이제 역대 민주당 대통령 최근에 후보로 나온 4명 가운데서 가장 낮은 지지율입니다. 이것은 왜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공화당 후보가 라티노 즉 히스패닉의 40%대를 득표하면 대통령이 당선된다 이런 약간의 뭐 정설 내지 그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해리스 측에서는 비상이 걸리고 트럼프 측에서는 고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그럴 것인가? 저는 그 이유에 대해 가지고 아마도 이제 이거는 특히 바이든 정부 시절에 그 중남미에서 이 불법 입국자들
뭐 불법 월경자들이죠. 이렇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가장 어떻게 보면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중남미 불법 입국자들, 저임금 근로자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오는 데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상당히 뭐 값싼 게 그 고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상당한 미리 와 있던 그 라티노들하고의 일자리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 대한 그 바이든 정부 또는 여기에 대해 이제 불법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천명하고 있는 그 트럼프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라티노의 이 변화 이거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또 이 흑인 문제입니다. 예. 특히 흑인 남성들, 흑인 남성들 역시 계속 줄기차게 그 오바마 이래로 민주당을 지지하고 또 대통령을 뽑아서 바이든까지 해줬는데 사실 자기들은 별로 얻은 게 없는 겁니다. 그 흑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흑인 남성들의 그 해리스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낮아서 심지어 이제 한 달 전쯤에는 오바마가 직접 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들 흑인 남성들이 왜 흑인 여성인 해리스를 찍지 않느냐, 지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훈계성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연설까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흑인들이 왜 이렇게 주제 넘게 이런 자유의 투표권까지 침해하려고 하느냐 이런 데 우리 역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조금 이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더 나아가서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 정책과 관련해서도 이거는 그냥 양극단을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트럼프 후보에 있어서 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이것도 두 분의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양극단으로 가고 있다고 보기에는 사실 민주당을 선호하는 쪽이어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침 방송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카르텔 조직들이 마약 산업만 하는 게 아니라 네. 이신매매 사업을 여러 지역에 새로 생겨나고 있는 군소도 조직들을 내세워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이권을 챙기고 있습니다. 예. 또 그렇게 하면서 무슨 빈틈을 파고들고 있느냐 하면은 사실 멕시코 국경이 원체 넓다 보니까 인원도 부족하고 검역 시설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심지어는 ICE 같은 그런 이제 이민 세관국 그 기간에는 이제 아예 뭐 침상도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민자들을 내세워서 무엇을 하는 거냐? 원래는 이제 그 이민자들이 이제 복부 쪽에 그러니까 위장 내에 녹이지 않도록 한 상태로 해서 마약을 삼키게 한 다음에 비행기로 태워서 동북부나 일리노이 쪽으로 보내는 방법을 선호를 했는데 이제는 남부 쪽의 틈을 타서 그냥 이제 걸어서 입국을 시키는 예. 그리고 최대한 많이 입국을 시켜서 그때그때 검증을 못하게 하는 쪽으로 전략을 이미 새로 짰고 미국이 사실은 그거를 의식을 하면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정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고봉 자체가 그렇게 나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를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뭐 사실 한 세기 전에 백인 이민자들도 그랬듯이 먼저 왔거나 아니면 갓 정착을 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건 결국에는 미국인으로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어 하지 불법 이민자라는 딱지 자체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정서를 아무래도 먼저 정착해서 일을 하고 있는 히스패닉 지지자들이 유권자들이 더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일수록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더 선호한다는 게 밝혀진 바도 꾸준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양극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에 미국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불법 이민은 그래도 통제할 만큼은 통제해야 된다. 그나마 바이든 행정부가 그 정도까지 그래도 간 것.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관련해서 한마디 덧붙여주시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불법 입국자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이 전통적인 뭐 아시아 태평양 국가에서나 또는 유럽에서 오는 엘리트들의 이민과는 다른 그 상당히 이제 그 현지 사회에 중남미에서 적응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데가 없으니까 미국에 가면 일종의 그냥 예전부터 멜팅 폿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자유와 이런 게 최소한 기본에 먹고 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 사실은 막 그 장벽이 있어도 넘고 그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제 이 불법 입국자 문제는 미국의 공화당 민주당의 첨예한 저는 정치 이슈라고 봅니다. 엊그저께도 일론 머스크가 X에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가 그 트럼프가 진다면은 진짜 미국의 민주주의는 끝이다. 더 이상 선거는 의미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미국의 그 통계청 자료를 찾아보니까 바이든 정부 한 4년 가까이에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 undocumented immigrant가
1,100만 명 정도입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10번째로 큰 주인 미시간주 인구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물론 다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 진짜 10분의 1 또는 5분의 1만이 100만 명이나 50만 명만 투표를 하더라도 사실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는 몇 년 지나면 이게 투표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법을 계속 마련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5개 주에서는 신분증 뭐 이 사진 없어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하는 주장은 뭐냐면은 이 불법 이민자들이 경합주에 10,000명씩, 20,000명씩만 어떻게 뭐 비공식적으로 투표를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앞으로 투표할 이제 경합주에서도 완전히 캘리포니아 주처럼 완전히 민주당의 아성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전체에 투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다른 뭐 범죄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이 무조건 오면 거의 민주당이 계속 퍼주기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편이 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들은 트럼프 쪽에서는 공화당에서는 절대 이 이민 불법 입국자들에 대해서 강력한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해리스가 그전 정부의 지금 정부에서 국정문제 최고 책임자 보더 자르로 임명이 됐습니다. 별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이제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이 높으니까 이 이민을 강력하게 불법 입국을 단속하겠다고 말은 했으나 실질적인 내심은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오픈 보더 정책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첨예하게 엇갈리는 주제다.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지금 현재 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그냥 인도주의적인 관점 또는 법치국가라는 시각에서 보는 거는 조금은 현상을 너무 순진하게 보는 우리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제가 같은 사안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도 사실 이걸 해석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릅니다. 누구의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또 투표적인 부분에서는 또 다르게 작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 갈래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오늘 계속해서 좀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예전부터 교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이제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고 칼럼니스트께서는 이번엔 좀 해리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분 지금 11월 6일 12시가 넘어가고 26분 지금 현지 기준으로도 의견은 똑같으신지 칼럼니스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나오긴 하는데 뭐 버지니아의 판세도 그렇고 확실히 좀 대도시나 근교의 표가 좀 더디게 개표되고 있는 감이 있어서 네네. 표가 얼마만큼 남아있고 이 표가 어느 후보에게 얼마만큼 갈 것인가를 보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중론? 예. 했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쪽이 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이렇게 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예단하기 힘들고 단지 미리 좀 지표를 찾아본다면은 지금 출구조사라든가 뭐 부분적인 조사 이외에도 미국의 이제 한 20개 정도가 이 벨 웨더 카운티라 해가지고 미국의 이제 이 대선 때마다 그런 이제 풍향계 역할 그 지역에서 그 카운티에서 승자가 계속 사실은 본선에서 전체 전국에서 승자가 된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펜실베니아주의 이리 카운티라든가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뭐 내시 카운티 뭐 이런 등등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결과들은 아마 좀 일찍 나올 겁니다.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리가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트럼프가 어제도 제가 출연해서 무난히 되어야 할 뭐 3가지 이유 근거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주장하는 건 뭐냐면 뭐 절대 제가 트럼프 되기를 바라는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당선이 되거나 미국 사람이 입장에서 트럼프를 뽑는 것이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나. 저는 이제 미국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한국에 도움되고 한국 편한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해리스 되는 게 좋죠. 해리스 되면 뭐 바이든 2니까 사실상 우리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 안보적으로 뭐 그냥 그대로 하면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별 걱정하지 않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제가 뭐 이 신의 개입 도널드 트럼프 깊이 읽기라는 책도 썼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다뤘습니다만 미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 이런 걸 봤을 때는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이 트럼피즘이라는 것이 단순히 트럼프 한 사람의 이 퍼스널한 폴리티컬 어젠다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저류를 관통하는 이 언더커런트를 관통하는 큰 시대 정신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하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후보가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경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2016년 당시에 당선 당시를 보면 물론 막판 가서는 코로나 때문에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괜찮지 않았냐라는 평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맡겨보자라는 목소리들도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는 있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다시 당선이 된다면 경제 관련해서 트럼프가 얼마나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한번 집권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비즈니스맨 출신으로서 그 여러 가지 기업의 현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구조적인 세팅에서는 해리스보다는 훨씬 유리하고 또 미국 경제에 도움되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일단 일기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2% 미만을 유지했었고 또 바이든 때는 거의 5%대를 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국민들이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로 마지막 1년 동안에 좀 힘들어했는 거 그걸 제외하면 매우 이제 견조한 성적을 올렸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저는 이제 트럼프가 2022년 11월 15일 날 벌써 2년 전에 자기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까지 어젠다 47에서 47은 이제 47대 대통령이란 그 의미에 있었는데요. 그 46개의 공약을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이 영상에 나와 촬영까지 했습니다. 이럴 정도로 상당히 차근차근하게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한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해리스는 나와서 지금 활동한 게 아직 만 4개월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 오픈 이코노미, 기회 경제 이런 걸 오퍼튜니티 이코노미 이거 주장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매우 허술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저는 주목하는 것은 이 현재 21%인 법인세를 15%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이게 상대적으로 미국 경제에 큰 활력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외국 모든 상품에 대해 가지고 10 내지 20%의 보편적 기본 관세, 유니버설 베이스라인 테리프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이제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뭐 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할 것이다라고 여러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물론 상당히 도전적인 실험입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관세율이 평균 관세가 3%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사실은 외국 상품에 대해서는 값을 싸게 해주면서 또 그래서 미국이 사실 세계를 도와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세계 시장이 됨으로써. 그런데 트럼프는 이제 그런 걸 하지 않고 미국 자체의 아메리카 포트리스, 미국 자체의 성벽을 높게 쌓고 그 미국에 대한 이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높이면서 미국 안에 있는 자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그런 법인세를 대폭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일반 서민들에 대해서도 팁에 대한 세금도 없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기본 세금도 많이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의 바깥에 나가 있던 미국 기업들을 다시 리쇼어링, 그 미국 제조업을 다시 육성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런 정책이 미국인으로 봐서는 매우 좋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해리스는 이제 현재 21%인 법인세를 28%, 한 7% 정도 올린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늘리고 또 신생아 할 때는 그걸 뭐 지원을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과 중국이 이른바 신냉전 또는 전략적 경쟁 관계에 있는데 지금 중국에는 뭐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라든가 샤오미라든가 또 화웨이 이런 거대 기업들, BYD 이런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제 그 대기업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해리스 후보의 그런 연설의 공약, 스타트업 육성해서 중소기업 키워서 자녀들 많이 놓는다고 많이가 아니죠. 거기에 대해서 뭐 집값 지원하고 뭐 한다. 저는 솔직히 그 개인적으로 뭐 트럼프하고 아무 인연이 없습니다만 이런 공약은 너무 나이브하지 않느냐. 특히 중국과의 경쟁이 미국의 전체 국가 전략적인 최고의 관심사인데 그걸 한다. 저는 미국이 매우 쇠약해진 나라가 될 것이다. 미국이 점점 약해진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제가 미국 사람이라면 트럼프를 선택을 해서 외국에서는 욕을 먹더라도 미국이 일단 강한 다음에 다시 세계를 다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의 경제 정책이 저는 조금 더 미국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두 후보 간의 공약과 관련된 이야기를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반대편 이야기도 당연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컬럼니스트께서는 특히 해리스의 경제 정책을 필두로 해서 네. 좀 어떤 미국 경제에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그 교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지표, 그러니까 벨웨더 카운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보태드리자면은 이리 카운티는 이제 그 한 92년쯤인가 승자를 마치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만 그 1980년부터 그건 30년 2020년까지를 보자면은 워싱턴주 서쪽 해안가의 산간 지방에 클렐럼 카운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만 한 40년 동안 이제 승자를 계속 마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시애틀 타임스를 필두로 언론들이 그 지역을 은근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향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리스의 경제 정책은 사실은 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이든 2.0이죠. 네. 2.0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자녀세 공제 정책의 효과도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랐던 시기에도 그나마 미국인들이 소비를 계속하고 자녀도 양육하고 심지어 많은 여성들이 한동안 이제 일을 안 해도 되었던 이유가 바이든 행정부가 초기 1년인가 2년 동안은 자녀 세액 공제를 계속해서 지급을 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리스는 그것을 계승을 할 뿐더러 첫 신생아인 경우에는 첫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연 $6,000를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정도인 거고, 사실 나머지는 2021년에 끝내 통과되지 못한 그 더 나은 재건법 있지 않습니까? 네. 빌드백 배럴의 그 미완의 정책들, 그거를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나온 게 뭐 히스패닉 유권자들을 기본적으로 겨냥한 것이었죠.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이제 관련 세제 혜택 제공, 그 외에 이제 중소기업 뭐 관련 세제 혜택이라든가 육성 정책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해볼 만은 했던 것이 흑인 남성과 히스패닉 남성들이 뭐 100년 전에 이주해 왔던 남동부 유럽계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싶다. 즉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다는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이브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나름은 이제 그런 역사적인 맥락도 파고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외에는 너무 이제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하면은 뭐 셰일가스 채굴 문제도 그렇고 너무 이제 단기간에 많은 유권자들한테 인상을 남기려고 했던 나머지 왼쪽도 아니고 가운데도 아니고 조금 이런 면이 있지 않았나. 저는 예. 사실은 이렇게 봤거든요.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만은 그런 측면에서는 해리스의 정책에도 좀 나름 비판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지만은 하나하나 측면에서 보자면은 반도체법만 하더라도 기업으로 하여금 자녀 보육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하거나 아니면 타가소라의 공장에 짓게 하는 조항 자체가 법안에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미국이 단순히 보조금을 제공을 해서 공장만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해외 동맹국의 고급 인력도 아주 공공연하게 겨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로 환경도 우리가 개선을 해줄 테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돈 많이 벌면서 일해라. 이런 시커먼 속내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우리가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적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면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원 선거도 같이 치러지기 때문에 네. 과연 레드 스윕이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상하원을 공화당이 다 가져가는 것이냐, 아니면 또 양분을 하게 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트럼프가 됐을 때 그 경제적이나 혹은 뭐 외교, 정치적인 공약들의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금은 좀 제한이 되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이 좀 갈리는 포인트거든요. 상하원 선거와 관련해서는 좀 어떤 포인트에 주목하고 계신지 교수님께서 한마디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하원은 임기가 2년이어서 이 대선할 때마다 당연히 그 435명 연방 하원을 다 이제 물갈이합니다. 그죠? 선거를 하고. 그다음에 상원은 임기가 6년인데 그 중에 이제 대통령 선거 때마다 3분의 1만 교체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34명이 이제 교체를 하는데 현재까지 미국 언론과 미국 정치계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은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 지금 현재는 49대 51로 소수당입니다만은 다시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 웨스트 버지니아 조 맨친 의원이 이제 사퇴하는 바람에 공석이 됐는데 거기에도
이 웨스트 버지니아 공화당 출신 주지사가 출마를 해서 거의 뭐 당선이 확실시 된다는 보도가 오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원은 이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하원은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게 공화당이 계속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에 대해서 한 52% 정도로 그 조사가 나오더라고요. 분석 자료에서. 그래서 역시 여기는 이제 하원에서는 조금 더 이 끝까지 약간 박빙의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52% 과반이니까 상원, 하원 그리고 이 대통령까지 일종의 이제 트리플 크라운 이걸 레드 스윕을 하게 될 경우에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은 그 확실한 이 마가의 어젠다 또 아메리카 퍼스트 그리고 이게 더 속도감 있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는 이제 이 트럼프의 약간의 어떤 뭐 변덕 또는 이 충동을 제어하는 그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일종의 이제 엑시스 오브 애덜츠 그래서 어른들의 그룹 이렇게 이름 어른들의 축이라고 있었는데 뭐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이라든가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렉스 틸러슨 또 국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어느 정도 융화가 됐었는데 조절이 됐었는데 모더레이트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연방 상원 하원까지 한다면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기 한번 경험을 했고 또 이 자기 이념에 동조하는 마가의 후계자들 또 후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제이디 벤스 비롯해 가지고 자기에 대한 철저한 충성파들 다이하드 로얄리스트라고 미국 언론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할 경우에는 상당히 그 거침없는 초기부터 그런 이 마가 플랜 거기에 입각한 경제 정책, 그 외교 정책이 펼쳐지지 않을까. 좀 뭐 한국 입장에서는 만약 된다면은 빨리 더 대비책을 세워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칼럼니스트께서도 상원 선거에 대한 어떤 영향들, 파급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상원 같은 경우는 그 짐 저스티스 웨스트 버지니아 주지사 사실은 2016년에 민주당 소속으로 나가서 간신히 이겼는데 2017년 8월에 공화당으로 아예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해서 이번에는 상원에 이제 나와서 사실은 나오자마자 그냥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출구조사가 나오는 순간. 근데 뭐 웨스트 버지니아의 정치 지형 자체가 어땠냐면은 1932년 이래로 그러니까 뉴딜 시대부터 한 96년까지는 그래도 민주당을 굉장히 꾸준히 지지를 했다 보니까 한때는 미국에서 강자 파란 주주 하나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2000년 대선 당시에도 이미 친환경자였던 엘고어 전 부통령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니까 광부들이 그 정책관에 대한 우려를 표시를 하면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지지를 했거든요. 예. 그 이후에는 그냥 계속해서 공화당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성향이 이번에도 그냥 드러났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지켜봐야 되는 지역이 오하이오랑 이제 몬태나인데 몬태나 같은 경우는 뭐 처음부터 그냥 계속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지만은 그나마 공화당 후보가 자신의 군경력을 그래서 부풀렸다. 그 관련 논란을 깔끔하게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 해도 지금 일단 개표가 4%이긴 합니다만은 민주당 후보가 과연 이길 것인가는 그래도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에는 오하이오가 제일 중요한데 셰러드 브라운 상원의원한테 사실은 그래도 기대를 걸 법은 했던 것이 이 사람은 초선 연방 하원의원 시절에 나프타 비준안에 반대를 했고 그 이후에는 반 WTO 시위에 참석을 했다든가 아니면은 중미 자유무역 협정을 거의 부결시키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하원에서 표를 모았다든가 혹은 이제 뭐 정장이든 자동차든 무조건 오하이오에서 노동자들이 만든 것만 사서 쓰는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조차도 박빙 열세에 놓여 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상원 같은 경우는 정말 민주당한테 천운이 따라주지 않는 이상은 공화당이 최대 52대 48 정도로 뒤집을 수 있다. 이제는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마땅하다 생각을 하고 하원은 그래도 뭐 루이지애나나 엘라베마 쪽에 사실은 흑인 다수파 지역구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하나씩 더 신설이 됐다든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또한 뭐 뉴욕시의 교회인 롱아일랜드의 막판 여론 변화 그런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가정하에서 하나 추가로 질문을 드려보자면 지금 판세 자체는 이제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니까 여쭤보는 건데 예. 만약에 상하원이 이제 양분이 된다고 했을 때 예. 어떤 그의 정책이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나? 그러니까 탄력성이 좀 줄어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만약에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라도 뭐 가져온다면은 확실히 그렇게 해볼 수는 있습니다. 원래는 미국 의회의 권한 자체가 상원은 뭐 외교 같은 그 좀 굵직한 일들을 맡게 돼 있었고 하원은 이제 민심과 직결되는 뭐 세금 재정 이런 거를 맡게 되어 있었는데 상원이 직선제로 바뀌고 상원 예산위원장들이 그만큼 이제 영향력을 강화를 한 이래로는 사실 양원의 업무 경계 같은 게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그러니까 양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대통령이 의원들과 직접 협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2013년 연말경에 민주당 소속이었던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과 당시에 공화당 소속이었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나중에 하원의장이 되는 분이죠. 이 두 분이 2년짜리 초당적 예산안을 통 크게 합의를 해서 통과시킨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법 폐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원 민주당은 당연히 그거를 막으려 할 것이고 예. 상원 공화당 내 여론도 사실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반도체법은 IRA와 다르게 그나마 초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지금 인디애나에서 16년, 22년 선거에서 이겨서 재선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토드 영이라는 심지어는 반트럼프 성향도 덜어 드러내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그분이 앞장서서 주도를 한 것도 있거든요. 예. 중국 견제에 플러스 알파로 제조업 일자리를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 인디애나가 공화당을 지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중서부의 또 공업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드형의 관점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제법 많습니다. 혹은 뭐 사회문화 정책에 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하게 나가려 한다 해도 어쨌든 공화당이 장기적으로 대도시 근교 지역의 여성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그분들의 표를 되찾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회문화 정책에 대한 속도도 조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부에도 뭐 알래스카의 뭐 리사 머코스키 상원의원 같은 매버릭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로 다시 집권을 한다면은 그런 현실을 감안하면서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험을 살려서 조금 감안을 하고 조절을 해야 되지는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에 대해서 또 분석을 많이 하셨을 테니까 네. 만약에 레드 수입이 됐을 때의 경우와 네. 좀 양분이 됐을 때의 경우 좀 어떤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트럼프가 이 말폭탄이라든가 거짓말과 뭐 변칙 이런 걸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레드 수입을 했을 경우에는 트럼프가 오히려 이제 여유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자기가 이제 또 반대로 하원이라도 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다면은 그 끊임없는 이 대립과 갈등 이걸 해야 되지만은 만에 하나 또 거꾸로 다 이 레드 수입을 할 경우 연방 상하원까지 할 경우에는 트럼프가 1기 때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물론 속도감과 강력하게 하겠지만은 좀 여유를 가지면서 좀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런 여건은 마련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만약에 트럼프가 갖고 있는 그 아젠다가 미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면은 그것이 당연히 이제 상하원에서도 이 다수당으로 귀결될 것인데 그럴 경우에는 진짜 트럼프에 맡겨서 그럼 트럼프가 진짜 조금만 더 이 성숙한 모습으로 하기를 뭐 기대를 한번 해보는 거죠. 그 가능성은 저는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근데 만에 하나 이게 특히 하원에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한 그 우리 신은철 칼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가 칩스 액트 이런 걸 놓고서 계속 갈등을 하다 보면은 트럼프도 상당히 그 소모적인 그런 정치 싸움을 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가정 경우의 수에 대해서 두 분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현재 뭐 중계를 해드리자면 일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트럼프 후보가 더 우세한 상황 그리고 상하원 모두 좀 공화당이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펜실베니아 스윙 스테이트 중에서도 스윙인데 여기는 이제 개표가 50%를 넘어가고 있고 여기서도 트럼프 후보가 지금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개표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1%포인트가 움직일 때마다 양 후보 지지자들의 뭐 환호가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그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이거는 잠깐만 좀 여쭤보고 양당의
그 부통령 네. 후보들이 이번 선거나 뭐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는지 이것도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이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공화당은 사실 그렇게 영향이 없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벤스 상원 의원은 그 사업가 시절, 그러니까 정치로 치면은 일반인 시절과 다르게 정계에 입문한 이래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2년인가 지원 유세를 하면서 저 사람은 이미 내 엉덩이에 키스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을 정도로 트럼프 의원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 마담 이상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같은 경우는 순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의중 플러스 개인기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민주당은 뭐 저도 그렇고 좀 역설적인 이제 현실을 처하게 된 것이 팀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의 뭐 자질이나 연설 능력 등을 보면은 8년 전에 팀 케인 상원 의원보다는 낫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이대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압승을 한다 치면은 결국에는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이 다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해리스가 기본적으로 월즈를 지명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노동자 표심을 염두에 두고서, 그러니까 러스트 벨트를 지키고자 월즈를 지명한 것인데 그게 실패를 했다. 그럼 이거는 문자 그대로 역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한마디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그 여론조사 취합 결과를 보면은 10월달 들어서 트럼프의 이 약진세 또는 반격이 상당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순부터 7개 경합주에서 거의 타이를 이루다가 역전을 해서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서 이제 10월달을 보면 하반기로 갈수록 1% 포인트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차이가 7개 주 종합 평균에서. 그리고 전국 조사에서도 내셔널 폴에서도 10월 말에는 그 골든 크로스를 이루어서 이제 추월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거의 다시 박빙이고 어제 상황은 0.1% 포인트 해리스가 앞서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저는 이렇게 이 반전의 모멘텀을 준 것이 10월 1일 날 열렸던 JD 벤스와 월츠 두 부통령 후보 간의 토론이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JD 벤스에 대해 가지고는 잘 아시는 대로 캣 레이디,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않는 아이 없는 그 여성, 여기에 대해서 비판 발언을 해가지고 또 그리고 오하이오주 그런 데에 대해서 또 뭐 이 사람을 뭐 이 동물을 잡아먹는 뭐 이 짐승을 잡아먹는 애완견 이런 그 불법 이민자 이런 얘기 때문에 상당히 JD 벤스에 대해서 비호감 내지 강성 발언을 일삼는 이런 약간 이상한 정치인 이런 이미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날 이 부통령 TV 토론에서 상당히 JD 벤스가 훌륭한 매너와 또 절제된 언어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그 수사 이런 걸 구사함으로써 오 진짜 놀라운 사람이네. 새로운 진짜 발견을 했다는 미국 전체의 평가가 많았고, 실제로 부통령 TV 토론에서의 평가도 지난 9월 10일 날 열렸던 대통령 TV 토론과 달리 JD 벤스의 판정승으로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체가 그것이 결국은 트럼프에 대한 그 호감도로 같이 연결돼서 또 그 넓은 의미에서 마가 운동에 대한 국민적인 승인, 내셔널 인도스먼트로 이어지지 않았나. 저는 그런 점에서 큰 역할을 했다 보고요. 지금 펜실베니아 개표를 최종적으로 완료해 봐야 이제 결론이 나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펜실베니아에서 그 해리스가 진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부통령 후보를 잘못 정한 것 때문이다. 지금 현재 셔피로 주지사가 펜실베니아에서 민주당 출신으로서 아주 그 훌륭한 업무 능력과 함께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계란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해리스에 대해 가지고 자기 어떤 권한을 달라 이런 그 서로 딜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있는 바람에 그 선택받지 못하고 그 무난하고 아무 욕심이 없는 진짜 선생님 출신의 이런 월츠를 임명이라보다 그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면 좋겠으나 만약에 안에 하나 패배할 경우에는 해리스 진영의 부통령 후보 선택이 약간의 패착이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까지도 그 만약에 이번 대선에서 해리스가 진다면 펜실베니아 출신을 부통령 후보로 세우지 않아서 그런 걸 거다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는 분들도 현지에서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추후 결과에 따라서 한번 지켜보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경합주에서 경합주 7곳 중에서 5곳은 트럼프 후보가 우세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지금 공화당 우세 지역의
개표 상황이 더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좀 추후에 또 다른 텃밭에서는 어떻게 나올지는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분위기가 좀 안 어울리는 질문일 순 있는데 네. 이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었거든요. 만약에 정말 팽팽하게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 뭐 미국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수를 다 가져가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개표 결과에 의의를 제기하고 재검표하고 뭐 더 나가선 법적 분쟁 시나리오까지 나오긴 하던데 이럴 가능성도 있는 거지. 왜냐면 이번에 사전 투표도 워낙 많다고 하고 우편 투표도 이제 변수로 작용을 할 것 같아서요. 물론 이번에는 좀 어떤 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 같이 개표하겠다라는 발표까지 있었는데 과연 승패 결정이 그래서 좀 깔끔하게 될까? 아니면 이번에도 좀 며칠 끌면서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없을까에 대해서 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아마 향후 상황 전개가 네. 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원래도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거듭해서 패배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겨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선거에서 지면은 곧바로 무기력해지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대로라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호불호를 떠나서 네. 승리를 거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사실은 뭐 민주당이건 저 같은 사람들이건 일단 반성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 이의를 제기할 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반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이기고 끝내는 게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이대로 해리스 부통령이 진짜 박빙의 접전 끝에 이긴다고 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지지자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뭐 폴리마켓을 필두로 베팅 사이트의 추세라든가 그동안 발표되었던 여론조사 추세 등을 근거로 활용을 해서 선거 불복 시위를 벌이던가 난동을 부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미지가 다시금 뭐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 점거 폭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자동적으로 상기하게 하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이도 있는데. 근데 반대로 이겨버리면은 그런 변수를 오히려 없애버리고서 그냥 집권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 예. 개인적으로는 뭐 이대로라면은 만약에 이대로라면은 그냥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깔끔하게 이기는 편이 의외로 미국에 좋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코노미스트가 어느 쪽이 이긴 건 간에 폭력 사태가 의외로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도 냈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개표시설 주변에 보안 안전도 상당히 강화를 해놨거든요. 드론까지 준비를 해가면서. 예. 그리고 뭐 만약 하나 해리스 부통령이 이긴다고 치면은 결국에는 그 결과를 이제 내년 1월쯤에 이제 인준을 해야 됩니다. 각 주의 선거인단을 의사당에 보내서 의사를 밝히게 하면서 최종 준비를 해야 하는데 그때쯤에 이미 경찰이나 여러 주의 주 방위군을 잠깐 이제 대통령 권한을 써서 연방군에 편입시켜서 배치를 하려고 나름대로 이미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기건 소요 사태의 여파가 4년 전보다는 작거나 아니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기면은 아예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의 분위기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그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기 이 투표구에서 투표를 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하고 만나 한 얘기 주목합니다. 트럼프는 이제 공정하게 이 투표 그리고 개표가 진행된다면 자기는 결과에 기꺼이 승복하겠다. 현재까지 지금까지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4년 전 상황하고는 좀 다른 것이에요. 4년 전에는 본인이 이제 현역 대통령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어떤 그 이 이른바 면책 특권 이런 것도 있었고 행정 명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믿고서 좀 강하게 어필을 하고 또 뭐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그 불복 뭐 선동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우리 신은철 컬럼니스트 말씀하신 것처럼 뭐 GPS까지 동원해 가지고 투표함에 그 이거 이동까지 다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공정하게만 진행된다면은 또 의외로 이게 큰 소요 없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만에 하나 뭐 이거는 예단하기 힘듭니다만 트럼프가 이겼을 경우에
오히려 이제 이 이른바 민주당이나 리버럴 좌파 진영에서 과연 기꺼이 승복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은 조금 뭐 그렇다고 폭력 시위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가능성을 좀 배제할 수도 없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죠? 끝까지 이제 개표는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면 또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짚어봤고요. 시간이 뭐 벌써 1시간 가까이 훌쩍 지나서 마지막 질문만 하고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누가 되던 간에 사실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외교에 어떤 영향을 주고 누가 더 유리할까 이 셈법일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칼럼니스트께서 한번 총평해 주시겠어요? 방위비 분담금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좀 많이 겹치지 않았습니까? 당시의 대화 내용이나 기록으로 보건대 방위비 분담금이 그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당시만 하더라도 그 사석에서 들은 얘기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경화 전 외무장관을 개인적으로 좀 매력 있는 여성으로 여기기도 하면서 굉장히 한국 정부를 좋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또 한번 파이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에 또 직접 병력을 보내면서 또 선을 넘어버렸고 중국이 또 그로 인한 딜레마가 생긴 이상 우리가 또 그런 딜레마를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용을 해볼 것인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미국의 의중도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번 다각도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당선자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종합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 만에 하나 그죠. 일단 이제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큰 문제가 없이 뭐 정치, 경제 또 군사, 안보적으로 바이든과 비슷하게 흘러갈 거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인데요. 트럼프가 된다면은 저는 상당한 그 메가톤급에 가까운 충격 그리고 과거와 다른 이 미국의 모습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뭐 단순히 방위비 분담금 이외에도 주한미군의 역할과 위상 또 배치 문제라든가 또 이 한국이 지난해 440억 달러로 가장 많은 역대 대미 무역 흑자를 올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 한미 FTA에 대한 제재 협상 또는 폐기까지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현실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저는 이제 트럼프가 될 경우에는 과거와는 달라진 미국의 모습.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지향하는 바는 아메리카 포트리스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성벽에 대해서 과거처럼 완전히 오픈된 그걸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미국을 보는 시각, 미국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바꿔야 된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년 동안 우리는 미국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수혜자였습니다. 예. 뭐 지금 갑자기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시혜자가 되자는 건 아닙니다만은 최소한 이런 관점,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잔잔한 파도는 노련한 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최근 특히 30년 동안 세계화 시대를 겪으면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편안하게 살아왔습니다. 특히 바이든 때는 아무런 진짜 우리가 뭐 힘들다 말도 안 해도 바이든이 막 저절로 도와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냉정한 국제관계, 냉정한 국제정치, 서로 뭐 이 형 동생도 아니지만은 그런 냉혹한 국제관계 현실을 깨닫고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많이 우리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 거친 파도 이런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단련시킨다. 우리가 또 진정한 자주와 자강의 독립국가로서 주권국가로서 미국을 도와주고 미국과 협조하고 대등하게 또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세계 문화의 인류국가 기여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을 우리가 바로 지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가 주는 도전과 위협을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어. 트럼프 왜 미친놈이 됐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환영을 해야 됩니다. 자, 좋다. 이제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신도 있어. 이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서 잘해보자. 이런 국민적인 마인드, we can do 스피릿 그리고 그런 적극적인 진취적인 자세를 가지면 반드시 트럼프가 우리의 한국의 뜻을 알고 한국을 더 앞으로
더 열심히 도와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어떤 재언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서울시립대 송의달 초빙 교수 그리고 신은철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12시에서 1시 구간에서는 계속 개표 초반 그리고 중반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가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윤곽이 잡힐 때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각 후보들의 정책을 토파보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들도 저희가 3프로TV 통해서 계속 전해드릴 테니까요. 조금 쉬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미국 대선 개표 결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특집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